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러 결혼을 느긋하게 바라봤던 건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20대 나이를 다 보내고 말았더라고요. 30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슬슬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고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왠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굴었습니다. 어설픈 인연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의 결혼 생활 모습을 통해서 결혼이란 신중해야 하며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신이 있을 때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굳이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제가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가 잘 통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래서 미래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인연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3살 연하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어도 그 집안 배경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고요. 집안이 거기서 거기인 법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제가 봐오고 겪어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되게 무난한 사람이라서 그랬나 봐요. 결혼 생각이 잘 통했고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이후부터 펼쳐진 반전 드라마에 제 정신이 어질어질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허락 못해. 초전부터 매서운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었어요. 남편도 설마 이런 반응을 마주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적잖이 당황해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연애 간섭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이 먹기 전에만 결혼하라는 그런 정도의 무난한 소리만 아주 가끔씩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설마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반대를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가 설마 이렇게까지 수준 떨어지는 여자를 만날 줄 몰랐지? 네? 수준? 엄마, 수준이라뇨. 이 사람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요?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하니? 이미 하나부터 열까지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데 굳이 왜 확인 사살을 받으려고 해? 내 입만 아프고 네 맘만 아프게.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여기서 남편을 만류하면 남편의 입장이 우스워질 것 같기도 했고 그렇다고 두둔을 하자니 시어머니께 제대로 밉보이게 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자기 가족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었으나 불효막심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균열이 생길 것 같아서 좌불안석이었고요. 일단 집안부터 탈락이잖아. 이혼 가정 집구석? 나는 절대로 그따위 집구석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디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부모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 그건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혼 가정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요. 피해자를 불쌍하게 봐주진 못할 망정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피해자. 부모가 멋대로 이혼해버리는 바람에 손도 못 쓰고 이혼 가정의 자식이 되어버렸으니 피해 입은 건 맞지.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몹쓸 범죄당한 피해자? 너무 안 됐고 불쌍하지. 그 피해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 일어난다면 나는 기꺼이 몇 푼 보태줄 거야. 하지만 그 피해자가 내 자식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건 반대인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인물이 내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 자식은 왜 하필 그런 인물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야. 이혼 가정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널렸는데 그거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큰 흠으로 보지도 않아. 그냥 내 며느리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하필이면 내 며느리가 굳이 이혼 가정에 자식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들어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가정. 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경우였기에 이혼 가정의 자식이 맞았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에 저는 친정엄마와 쭉 살아왔고요. 엄마는 재혼을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누군가와 다시 부부로 살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아두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로 가정을 일구셨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엄마라는 여자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나 그분이 멀쩡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예 안 계신 것은 아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결혼할 집안에 숨기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이혼 가정이라는 걸 밝히는 게 무슨 대수겠냐 싶기도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트집이 잡힐 줄은 몰랐어요. 너무 상처가 되어서 망연자실했고 남편은 하필이면 이혼 가정의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뜻이 뭔지는 알겠으나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겪은 불쌍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 너무 잔인하고 냉정한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맞선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아예 저를 삿대질하시며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네가 너보다 더 나이 많은 여자하고는 결혼 안 했으면 한다. 연상이 웬 말이야, 연상이? 연상이면 뭐가 어때요? 3살밖에 차이 안 나고 지금도 거의 동갑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결혼해서 나이 들어가면 3살 차이는 아예 안 느껴질걸요?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무슨 대수겠어요. 또박또박 말 잘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내 아들 쪽에 아깝다는 기색이 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신랄한 시어머니의 언변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다 받아치고 있는 남편의 놀라운 면모가 외탁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쓴 웃음이 나왔고요. 이래나 저래나 두 사람은 서로 닮아있는 부모 자식간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저라는 균열이 끼어든 모양새였고요. 생긴 것도 싹 다 마음에 안 들고 이혼 가정인 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보완할 만한 장점이 하나 없는 게 너무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 확 어리다는 장점이라도 들고 오던가. 심지어 연상이라니. 최악이구나. 연상이라서 더 좋은데요. 엄마,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도 길다고 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제발 3살 연상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가 완전히 콩깍시다 씨다 못해 정신이 쏙 빠져버렸구나. 내 눈에는 암만 해도 닳고 다른 여자로 보여. 네? 뭐가 어떻다고요? 닳고 달아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표현이 나왔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해서 되물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쪽을 흘겨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빼어난 미인보다 저렇게 어설프게 생긴 것들이 남자 더 밝히고 거침없고 수다보는 척하면서 남자들 사이에 잘 들어가는 법이야. 여자들의 세계가 그래. 너는 철저히 닳고 다른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너 하나 잘 물어서 시집 잘 가서 자기 팔자 펴보라고 혈안된 저 모습이 네 눈에는 정말 안 보이니? 이 엄마만 저 본색을 알아보는 거야? 나이도 많아서 능청스럽고 다 뻔히 알면서 모른 척 굴고. 나는 저런 거 정말이지 별로다. 깨름직해서 너무 별로야. 못난 수준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다시 말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반대야. 그때 저를 바라보시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하등하고 열등한 걸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한두 번 빼고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대화를 걸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바람을 두고서 당신의 온갖 불만 어린 생각을 토해내셨을 뿐이었죠. 그게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혹은 저의 존재가 불쾌하시다는 듯 그렇게 구시는 게 너무나도 잘 보였으니까요.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저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제발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지만 말았으면 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시어머니께서는 태연자약한 낯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주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심보 못된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더군요. 아버지는 보나마나 엄마 뜻 따르겠다고 그러시겠죠. 저는 엄마 설득할 수 없을 테고요.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 결혼 포기해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아가씨로 찾아서 소개해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 집안까지 당연히 좋은 아가씨로 열심히 찾아봐 줄게.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휴, 엄마로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뭐? 너 지금까지 내 얘기 대체 뭘로 들은 거니?
절대 허락 못한다니까.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성인이에요. 그것도 한참 전에 성인이 된 30대 나이고요. 저희끼리 결혼해서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네가 지금 가족하고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네가 이런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한 거다. 절대 끝까지 허락 못해. 결혼식도 안 갈 거고 부부로 인정해줄 마음도 없어.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네가 아주 단단히 잘못 털렸구나. 내가 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못난 능구렁이를 보자마자 정체를 알아보고 불쾌했는데 역시 나였어. 제가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이 사람한테 홀려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엄마가 너무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엄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정말 끝일 줄 알아. 너 그러면 이제 내 자식 아닌 거야? 너 그러고도 살 수 있어? 살 자신 있는 거 맞아? 도도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나중에는 아예 절규를 하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의에 가득 찬 얼굴을 냉정하게 굳힌 채고 저의 손을 잡고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리려고 남편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고갯짓을 하며 인사를 남겼지만 저를 향한 분노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오만 가지 무례한 지적을 다 하셨던 건 그만큼 시어머니 당신께서는 당당하고 잘나셨다는 것이겠죠. 시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일만 하시느라 앞만 보고 달리시는 게 너무 바빠서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쪽이 9살 연하였는데 관리를 워낙 잘하신 것인지 동안이셨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요. 진짜로 젊었을 적에는 아주 미인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약간 개성이 들어간 훈훈한 얼굴이고 시아버지를 더 닮은 편입니다. 대신 체형이 시어머니 쪽을 닮아 호리호리하고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미남 얼굴이에요. 체형은 시아버지 쪽을 닮아서 다부진 편이었고요. 아주버님은 이미 그때 장가를 드신 상황이었어서 제가 남편하고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 이후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깜짝 승진을 이뤄내신 경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승진과 생일이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통해서 소소한 선물을 아주버님께 챙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이라 그렇고 마침 또 생일이라 그렇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듣게 되니까 왠지 제가 무시하기가 어려워서 큰 건 아니고 적당한 성의 표시가 될 만한 걸 선물로 드렸거든요. 아주버님이 남편을 통해서 정말 고맙게 잘 받았다고 인사를 전해오셨고요. 그러면서 둘이 데이트할 때 쓰라고 카페 기프티콘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다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카페에서 쓸 수 있는 3만 원 금액권이었어요. 선물을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소소한 것이라도 선물을 드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두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안 이쁘게 보신 모양이었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이만 먹고서 능구렁이처럼 군다는 등 제가 남편과 반드시 결혼할 작정으로 고단수처럼 굴면서 아주버님을 미리 포섭한 게 머리가 너무 비상하게 느껴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징그러웠다고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고요. 고작 그걸로 제가 아주버님을 포섭했니 어쩌니 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강원도 쪽이랑 멀리 여수까지 바다 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1박 2일로 밖에서 함께 자고 온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괘씸하고도 영악하게 느껴지신 모양이었고요. 제가 남자를 잘 알아도 너무 잘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던 건가 봐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하늘에 맹세코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나 여유로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께 선물로 보내드렸던 것도 남편과 1박 2일로 놀러 다녀왔을 때도 전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의 결혼 이야기를 알리고 인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그제서야 제가 남편이 어떤 집안에서 나고 자란 인물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 궤도에 올려놓으셨던 분이었고요. 그러느라 결혼도 늦게 하셨죠.
제법 사학가의 면모를 갖추시게 된 다음에는 시어머니 같은 9살 연하의 미인과 결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몇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업장에 변화를 꾀하셨고 그때 시아버지께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커다란 건강의 문제에 맞닥뜨리셨어요. 그 이후로는 건강에 완전한 회복이 없었고 계속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몸에 계속 안 좋아지니까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많이 예민해지셨고 그러면서 점점 더 돈에 집착하시며 구두쇠 기질을 가지게 되셨다네요. 원래도 버시는 규모에 비해서 검소하게 사시던 편이었고 당신 스스로도 몸이 계속 안 좋고 기분이 들쑥날쑥하게 된 걸 잘 아시니까 대외적인 부분을 점점 더 시어머니께 의지하고 맡기며 지내게 되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희한하게 아들 둘이 둘 다 성격이 독립적이었고요. 아주버님도 그러했지만 특히나 남편이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어디에 구애받거나 얽매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독단적으로 휴학을 결정하고서 그 휴학 기간에 혼자 외국 여행도 다녀왔을 정도였고요.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실수록 지독한 구두쇠의 면모가 강해졌다고 한들 어쨌든 남편은 잘 사는 집안에서 유복한 환경을 누리고 태어나 자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잘난 척은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저와 잘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설마 부잣집 자식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와 성향이 딴판이었어요. 정반대죠. 시어머니께서는 남의 시선이나 평판 등을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분이었고요. 지난 여름까지 잘 입었던 내 아끼는 원피스가 올해 왜 이렇게 몸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지? 그 사이 몸이 불어났나? 체중은 그대로인데. 아휴, 나이가 들어서 체형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네. 오늘부터 당장 식단 조제 들어가야겠어. 나이 먹어서 이제 예전만 못하다는 그따위 소리 내가 들을 수야 없지. 사람들이 그럼 나를 뭘로 보겠어? 시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소화력에 맞춰서 식단까지 전문가한테 따로 받아다가 드시는 분이었어요. 관리가 철저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당신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이기보단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쳐다볼까 그런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잘난 능력을 지닌 남자의 옆에는 외모가 뒷받침되는 여자가 자리해야 어울리는 한 쌍의 그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협한 사고방식의 주인공이시기도 했고요. 이런 분이었으니 제가 성에 차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연히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신랄한 시어머니의 비난 앞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요. 어림도 없었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너무나도 미안해했고 가족들을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결혼하겠다는 그 결단은 절대 되돌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남편이 걱정되고 죄책감도 느껴졌지만 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냥 이 남자만 믿고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와는 달리 저는 남편의 배경을 조금도 탐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 후광이 없다고 한들 전혀 상관없었고 남편만 있으면 좋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혼 이야기를 친정 쪽에 먼저 드리지 않았던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나는 남자와 결혼 생각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드려놨고 남자 쪽 집안이 어떤 곳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굳이 결혼 문제로 시댁과 척을 지게 되었다는 그런 당혹스러운 전말을 친정에 아예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시부모님을 두고 안 계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정이 있어서 결혼 문제에 일절 관여 못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말을 맞추기로 하였어요. 시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별거에 들어가셨고 자식들과도 거의 안 보고 각자 알아서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략 만들었고요. 거짓을 너무 정성스레 꾸밀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친정이라고 해봤자 주요한 존재는 엄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의 상태는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웠죠. 엄마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처음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점차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같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친정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요.
아버지가 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여러 가지로 엄마의 속을 썩이신 분이죠. 술버릇도 고약하셨고요. 다혈질도 심하셔서 수틀리면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집어던지셨고 엄마를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거리에 친가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결혼을 하신 직후부터 온갖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겪으며 사셨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숨막히게 힘들고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아버지까지 그렇게 되시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버티셨던 거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두 분이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나는 돈 한 푼도 못 줘. 줄 거 없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내가 해주는 입장이잖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설마 돈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겠지? 꿈 깨셔. 저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어린 나이였지만 치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의 정답고 즐거운 추억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엄마 쪽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겪고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친정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엔 중학생이었고요. 저는 무조건 언니도 저처럼 엄마를 택할 줄 믿고 의심치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살 거야. 너는 엄마 따라가서 살아. 뭐? 언니, 그게 진심이야? 분명 언니도 나랑 같이 엄마 따라갈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따라가면 좋을 게 없을 텐데. 좋을 게 없기는. 야, 친가는 잘 사는 편이잖아. 돈 걱정은 없어. 나는 대학 욕심도 있고 그러려면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집에서 지원을 잘 받아야 돼. 돈 걱정이 없어야 애초에 여유 가지고 공부도 더 잘 되지 않겠어? 대학 다니는 것도 전부 다 돈인데. 엄마 따라가면 분명히 나는 뻔할 뻔자로 대학 등록금부터 없어서 허덕이게 될 거야. 그것만은 사양이야. 언니,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정말 너무해. 엄마가 실망하실 거야. 언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 잘못인데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해? 언니는 앞으로 엄마 못 만나도 상관없어? 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현실을 잘 사지 않겠어? 엄마가 불쌍하고 안 된 건 나도 알아. 그치만 엄마 점점 더 제정신 아니야.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나는 그런 거 감당하기 싫어서라도 엄마하고 못 살아.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느라 집에서는 잠만 잘 테고 내가 아버지하고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살래. 돈이 최고야. 야욕으로 불타오르는 언니의 눈빛을 보며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자매이고 얼굴도 닮았지만 서로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언니와 다르게 저는 엄마가 불쌍해서라도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 엄마와 저 이렇게 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지역은 외가와 가까웠고 엄마와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외가는 형편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신 뒤였으며 외할아버지께서도 건강이 안 좋아 하루에 드시는 약만 수십 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었고 역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판국이었네요. 이혼하시면서 엄마는 슬프게도 돈을 가져오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쪼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없고 이기적이었던 아버지와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먼저 연락 한 번 오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연락할 길이 없었죠. 언니가 꽤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을 뿐입니다. 언니가 직접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요. 배우자와 사별을 겪은 부잣집 아주머니와 재혼을 하신 뒤로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이전보다 엄마의 존재를 더 열심히 지우며 아버지는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던 엄마는 그 후유증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많이 나약해지셨어요. 나이를 드시면서 여기저기 몸도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엄마에게 큰 도움이 못 되어드리는 딸이라서 저는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원래 구제불능이었던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매정하게 연락 없이 사는 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언니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인지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던 시기에 연락을 해오더니 먼저 밥도 사주고 제법 살겁게 굴더라고요. 핏줄은 속일 수 없다더니 어딘가 저와 비슷한 분위기를 지닌 언니의 외모를 보며 저는 착잡했어요. 그리고 그간의 원망이 점차 사르르 녹아갔습니다. 언니는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엄마를 대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죠. 만약에 엄마가 언니와 잘 지내고 싶어 하신다면 모를까 쇠약해지신 엄마는 과거의 일이라면 전부 지긋지긋해 하셨고 언니를 썩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진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선택했던 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계산기를 철저하게 두드리며 사는 언니였으니까요. 엄마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언니에게 자주 교류하며 지내자는 뜻을 못 전하셨던 것이에요. 대신 자식들끼리라도 잘 지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언니와 종종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게 됐을 때도 형부와 따로 셋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오래 나누었어요. 언니가 결혼하게 된 상태를 보고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언니가 기어이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부가 무려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직업도 아니고 의사하고 결혼을 하다니 언니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듣자 하니 형부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탕생한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두고두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과거에 이모저모가 어떻게 있었든 간에 언니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의사라는 개천용을 배출해낸 집안에서 흡족해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일찍이 야욕이 넘쳤고 의사 정도는 돼야 결혼감으로 크게 만족을 할 테였죠. 그런데 저는 형부가 의사가 아니었어도 언니랑 잘 맞았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왠지 모르게 두 사람이 성격 같은 게 좀 비슷해 보였거든요. 제가 형부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언니처럼 야욕이 기본적으로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이 지냈고 언니를 중간에 두고서 소식만 전해들었어요. 아버지와 재혼하신 언니의 계모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고요. 그분이 먼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면 모를까. 근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언니만 저와 계속 교류를 이어갔고 형부는 그런 언니를 두고 좋은 자세를 취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고 늙으면 피를 나는 형제가 최고라더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안일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두 사람 자매끼리는 잘 지내야지. 그리고 언니가 돼서 부족한 동생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모습 나는 너무 보기 좋더라. 그런데 형부는 저를 한없이 부족한 동생이라고 봤습니다. 혹은 불쌍한 동생이라고 보는 것도 같았죠. 부모 선택을 멍청하게 잘못해서 어렵게 살다가 전문대 간신히 나와서 어설픈 직장만 다니다가 그래도 성실하기는 해서 괜찮은 이직을 해내고 기특하게 먹고 사는 그런 짠한 동생이요. 제가 형부를 자주 볼 일도 없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형부가 자꾸만 자기 지인을 저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주겠다고 운을 띄웠는데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불편했고요. 형부가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기 지인 정도 되는 남자를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하며 거들먹거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에게 괜히 그런 소리를 꺼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신중하게 굴다가 결국 제 남편을 만났던 것이고요.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결혼식을 안 올리고 신혼여행이나 길게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실컷 놀고 사진 찍고 외국의 작은 성당을 배경으로 저희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리며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줄곧 우울해하시던 엄마도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찍어온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다 보여드리고 찍어온 영상을 틀어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보셨답니다. 두 사람 너무 보기 좋다. 웃는 모습들이 다 진심이네. 서로 인연 잘 만났구나. 권서방, 우리 딸 앞으로 잘 부탁하네. 우리 사이가 벌써부터 정말 든든하고 듬직하다. 전에 없이 밝게 웃으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울컥했고 앞으로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사이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엄마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복지 프로그램을 남편이 알아봐서 신청하더니 엄마가 그걸 들으시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동네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체조 모임에 남편이 설득해서 엄마를 넣어드렸습니다. 엄마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건 못하시겠다고 하더니 사위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고 점차 활동적이 되어가셨어요. 안색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잘하니까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맨날 끓이면서 정성스레 밥 차리고 남편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방 축제도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드는 저렴한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건 어느새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고요. 언니는 저희 부부를 보고 부럽다 하였습니다.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사는 거 좋아 보여. 나는 워낙 럭셔리하게 산 지가 오래라서 그런 소박함 잊은 지 오래잖아. 나도 너처럼 허리띠 졸라매면서 알뜰살뜰하게 살고 정겨운 감성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게다가 나는 시댁도 있어서 시댁 챙기느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진심으로 부러워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묘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묘함을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 모두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의 교류는 일절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무척 괘씸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이라도 절대 당신이 먼저 안 숙이는 것 같다고 아주버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버님만 몰래 남편과 연락하고 지냈어요. 사실 그걸 시부모님도 아시는 눈치였으나 굳이 아주버님이 그 이야기를 안 꺼내고 지내셨어요. 서로가 알고 있었으나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를 응원한다고 하셨어요. 서로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게 멋지다고 해주셨고요. 참고로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을 이어가고 계셨답니다. 남편은 책임감 있는 자기 형 덕분에 자기는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 좋은 술이 들어왔다면서 언니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당일에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저만 갔고요. 언니는 한숨을 쉬면서 제 남편이 불쌍하다 그랬고 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다니. 근데 그런 일이 제법 비일비재하다고? 야근하면 언제 정확히 퇴근할지 기억도 없다고? 와, 정말 힘들겠다.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야근해봤자 결국 얼마 못 버는 거잖아. 맞지? 회사 일이 처리할 게 많으니까 야근을 뺄 수는 없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은 벌리긴 하는데요. 의사인 형부 앞에서 많이 번다고 하긴 좀 민망하죠. 저는 그냥 그렇게 대충 수습했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이는 차원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술이 조된 요소였더라고요. 특히나 형부가 그 술이 입맛에 맞는 건지 엄청 달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언니가 핀잔을 줘도 듣지 않았고요. 제가 천천히 마시자 빨리 마시라고 형부가 체근하기도 했습니다. 저제가 이런 비싼 술을 마실 기회가 어딨겠어. 이런 순간 자주 오지 않으니까 지금 누려. 황당해진 저와는 달리 언니는 형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듯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괜히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저는 대화 장단이나 맞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만취 상태에 접어든 형부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제, 그러길래 잘 좀 살지 그랬어. 똑똑하게 살았다면 나 같은 남편 만났을 텐데. 에휴, 참 안쓰럽다. 왜 그렇게 허덕이고 살아? 네? 저희 잘 살고 있는데요. 허덕이고 산 적 없어요. 형부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만족하면서 사는 중이에요. 만족? 하긴 후진국 애들이 행복 직수는 높다고 하더라. 잘난 세상을 뭘 알아야 가난이 불행하다는 걸 알 텐데. 아예 모르니까. 고되게 야근하면서 살아봤자 얼마나 벌겠나 싶다. 한 달에 200은 벌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새끼. 저제, 한 달에 200 버는 남자랑 살면서 만족한다는 게 대단하다. 불쌍하다고 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이제 내가 불쌍하다는 소리 대신 존경스럽다고 해줄게. 존경한다 정말. 형부가 낄낄대면서 말을 하다가 스스로 너무 웃겼는지 아예 식탁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기분이 싸하게 가라앉고 있었죠. 오르던 취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찬물 세례를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비웃으시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을 비웃으시다뇨.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조롱하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아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길래 잘 좀 살지 그랬어. 결혼도 잘 좀 하지 그랬냐고. 제가 정색을 했는데도 만취한 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연신 낄낄대면서 저에게 삿다지를 날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는 모습이 마치 웃겨 죽겠다는 듯이 의사가 보기에는 저희 부부의 사는 모습이 마치 불가촉 천민이 사는 모습이라도 된다는 듯이 여태까지 형부가 보여왔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일부러 모른 척 해왔던 그 저희 말입니다. 지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한테 물었더니 하나도 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난감하단 말투를 내더군요. 많이 취했나 봐. 네가 이해해줘. 그리고 네 형부가 그런 삶을 몰라서 그래. 모르긴 뭘 모르나요. 형부는 원래 부자도 아니었으면서 기가 막히죠. 그런 삶이라니? 너도 알잖아.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우리는 아무래도 사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잡는 신용도 안 하면서 술 깨고 나면 화풀 나는 소리나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술 깨고 나면 정신 차려야 하는 건 두 사람 같은데 말이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마침 씻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저보고 잘 놀다 왔냐면서 해맑게 묻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졌어요. 그래서 피곤한 남편을 붙잡고 별별 소리를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네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형부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느껴왔던 미묘한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런 취급 당한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속상해. 당신한테 미안해 죽겠어. 나 이제 그냥 언니랑 형부 둘 다 안 보고 살까봐. 그리고 남편은 속상해하는 저를 되려 달래주었고 표정은 내내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자기도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따르겠다고 했어요. 이튿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부가 일하는 병원 앞에 도착한 고급 세단 차량이 있었죠.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건너 지인을 한번 통해 병원장과 인맥이 있는 분이었어요. 당장의 아주버님 앞으로 형부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우게 유치하더라도 별 수 없어.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내 하나뿐인 동생을 무시해? 의사 나부랭이 주제.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착한 재수씨는 왜 못살게 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형부는 기세가 드높은 아주버님 앞에서 단번에 나부랭이 취급을 받고 깨갱 꼬리부터 말았습니다. 형부가 병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무렵 저는 언니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연차를 쓰고 쉬는 날이었기에 아무래도 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고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거든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방문한 저와는 달리 언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늘 그렇듯 일부러 꾸며내는 우아하고 여유로운 기색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차 한 잔 마시겠냐면서 숙취에 좋은 따뜻한 차를 골라보겠다며 언니가 떠들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고에 없던 방문객이 찾아온 겁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고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는 했지만 설마 현실로 이루어질 줄은 확신하지 못했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줘. 여기가 니네 집도 아닌데. 그치만 이분은 남이 아닐걸? 제가 웃으면서 옆으로 물러났고 늘씬한 몸매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마찬가지로 명품인 티가 나는 손가방을 팔에 걸고서 가짜는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한 기운을 한껏 두른 그런 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마자 집안을 빠르게 눈으로 훑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야? 이 돼지우리는. 연예인을 넘어서 흡사 귀족 같은 카리스마를 풍기고 계셨던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이 제 친정언니예요. 언니, 이분이 내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시댁이 어딨어? 아, 그게 사연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얼버무리며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느새 천천히 집안을 걸으시며 불쾌하다는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지나치게 부자인 시댁은 부담스럽다고 우리 며느리가 지레 겁먹고 도망갔지 뭔가요. 우리 아들은 괘씸하게 부모보다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 며느리 따라 나갔고요. 우리 며느리가 제발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서야 며느리의 도리를 하고 살고 싶다며 연락 왔길래 내가 이렇게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못마땅한 눈길로 집안을 훑어보며 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고요. 부잣집 시댁이라니 왜 여태 이런 얘기 안 한 거야? 내가 언니한테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언니 자존심에 금 갈까봐 그랬어. 형편 좀 좋은 새엄마 생겼다고 기세등등하고 의사 남편 생겼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고 그러면서 나를 낮잡아봤지. 내가 그런 언니를 다 봐왔는데 어떻게 내가 비교 불가로 대단한 시댁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 언니가 자존심에 상처 입고 쓰러질까봐 말 못했어. 근데 내가 어제는 술을 좀 많이 마셨잖아.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쪽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언니는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살이 찌푸리며 부엌을 쳐다보고 계셨죠. 아휴, 식기 좀 봐. 싸구려 천지네. 그렇게 중얼거리신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수준 낮은 집에 더 있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이만 가자고 하셨고 저는 공손하되 수긍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완패를 당한 언니를 째려보며 쐐기까지 박으셨고요. 아, 저런.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건 남자 형제한테만 해당인가? 여기는 언니가 영 못하네. 너무 뒤처져, 동생에 비해. 혀를 끌끌 차시며 등을 돌리신 시어머니의 태도는 무례 그 자체였죠. 하지만 먼저 무례를 범했던 게 언니와 형부 쪽이었으니 억울하다는 소리는 차마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언니에게 입모양으로 미안하단 인사를 남기고 나왔는데요. 그런 저를 망연자실하게 보다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언니였습니다. 언니네 집을 나선 뒤 저는 어색하게 시어머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용기 내서 여쭤봤는데 시어머니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했다. 네? 전에는 내가 심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마. 그러더니 주차돼 있던 차의 뒷좌석에 우아하게 올라타시고는 그대로 먼저 가버리셨습니다. 남겨진 기분이 황당했는데 제 입은 숨길 수 없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날처럼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던 날이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이전에 낮에 엄마를 카페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며 그간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요. 엄마는 언니와 형부의 무례하고 얄미웠던 지난 태도에 분개하셨다가 오늘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셔서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신 결말을 들으시고 눈물 맺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녁을 차렸고 퇴근한 남편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정다운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벌이신 놀라운 일을 듣고서 저절로 박수가 나왔고요. 아주버님이야말로 언니 부부에게 저희 부부가 수모를 당했다는 걸 들으시고 분노하시면서 시부모님께 이걸 다 전해드렸다고 저희 부부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셨던 정말 1등 공신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시댁 식구들과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한 건 그 주의 주말 저녁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조카, 저희 부부와 친정엄마까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고 긴장도 됐지만 즐겁고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진심으로 남편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었던 자식이 못 이기는 부모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네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저는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눈높이를 절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온통 설렌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언니하고 형부 말인데요. 당연히 납작 엎드렸고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 말 한마디 먼저 못 꺼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두 사람하고 워낙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친근하게 굴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서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형부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존심 다 젖고 저희 부부 앞에서 누나를 조심스레 굴리던 그 모습은 앞으로 영원히 안 잊혀질 것 같네요. 그날은 저희 부부가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에 언니 부부가 집들이 겸 인사를 왔던 날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사를 했는데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자랑도 할 겸 초대를 한 건데요. 언니는 집을 둘러보더니 계속 얼이 빠진 상태였고요. 형부는 망연자실해 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자꾸만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저희 부부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죠. 갈 때 보니까 언니는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휴, 그러길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게 인생인데 왜 그렇게 섣불리 두 사람 다 치사하게 굴었던 걸까요? 그 덕분에 앞으로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저는 얻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어떤 사연이 새로 올라왔나 꼭 확인하고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좋더라고요. 차에서 안 틀어놓아 보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학창시절에 저는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애청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늘 2개 정도는 갖추고 있던 아이였죠. 감수성 짙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사연에 빠지다 채널 같은 걸 찾아 듣는 거겠지만요. 책에서 접하는 지혜에 따르면 확실히 나이가 든 어른일수록 세상을 많이 알고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 큰 어른이 되어 서로를 만나셨고 자식도 보신 분들이었지만 서툰 부분도 많으셨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그런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제 예비 시아버지셨습니다. 편의상 예비 시부라고 칭할게요. 예비 시부께서는 사람의 성숙도가 나이에 달려있지 않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뵈었던 날 넉살 좋게 금세 저를 향해 말씀을 낮추셨는데요. 그 호탕하고 친근하신 모습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이라고 부르시는 건 좀 아니다 싶었네요. 어이, 우리 창선이를 만나면서 뭐가 가장 좋았어? 창선이 이놈이 자기 형제 중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닮은 특별한 놈이라 아주 여러모로 싫어해. 네? 저는 그냥 창선 오빠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죠. 어이, 그런 대답은 필요 없어. 사람이 늘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창선이 놈이 어디가 가장 대단하고 실했는지 그걸 딱 말하란 말이야. 어이, 알겠어?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어이라고 하시는 게 그냥 추임새인가요? 아니면 저를 부르시는 방식인가요? 어이, 대답은 뭉뚱그려 하면서 이런 건 또 대단하게 구체적이네? 어이,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내가 어이라고 부르든 말든 그건 괴념치 말고 나와 커뮤니티를 하면 되는 거야. 커뮤니티요? 아버님, 혹시 커뮤니케이션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냥 대충 알아들을 것이지 왜 집요하게 굴어서 나를 망신을 주려고 들어? 하지만 나에게는 어림도 없어. 나 김호철이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아. 어이, 내가 바로 남자답기로는 나우나를 2수, 3수 아래로 꺾은 남자야. 네. 저를 어이라고 부르시는 거였군요. 이제 알겠네요. 저에게 질문하신 것에 확신한 답을 드리자면 창선 오빠는 자기 개발하겠답시고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 모습이 가장 실합니다. 어이, 너무 이상한 걸 보면서 실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남자라면 그런 것에서 실하면 안 되는데. 둘의 궁합이 잘 맞을지 어떨지 내가 벌써 걱정이 드는구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별로 당황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이모저모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뭔가 독특한 상황의 흐름에 있어서는 대강 면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께서는 제가 살면서 봐온 그 어떤 유형보다도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셨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면접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 실하다더니 어쩌느니 이거 암만 생각해도 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영역의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 예비 시모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도 제가 당혹스러웠을 텐데 하물며 성별이 다른 예비 시부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상황이 진짜인지 의심까지 될 지경이었죠. 그런데 문득 예비 시모의 안색을 살펴보게 되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다 이런 상황에 질릴 대로 질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부엌에 계셨던 예비 시모께서 저에게 입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큼지막한 입모양을 통해서 저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빨라요. 별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도 착실하게 고개를 끄덕여 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예비 시부께서 회개한 말씀을 늘어놓으셔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기로 슬슬 흘러버리면서 고개만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대화가 금세 끝나더라고요. 저는 몇 분 더 이 자리가 이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예비 시부께서 집 앞 공원에 나가 이소룡 체조를 하시겠다며 휙 나가버리셨고, 저는 예비 시모 그리고 집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있었던 예비 시누이와 남겨졌어요. 참고로 이때 급한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갔다가 급히 오는 중인 예비 신랑은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예비 신랑 없이는 예비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께서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발을 들이게 된 것이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일대일 면담을 하시겠다는 예비 시부께 이끌려서 거실에서 독대를 하였던 것이고요. 저는 예비 시부를 직접 겪은 저보다도 더 안색이 파리하신 것 같은 예비 시모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예비 시누와 셋이서 식탁에 앉아서 짧은 단소를 나누었어요. 많이 당황했죠? 그 양반이 좀... 네, 아무튼 좀 그래요.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아가씨한테 그렇게 군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래요. 맞아요. 저희 아빠 원래 이상해요. 전에도 이상하셨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저렇게 되셨어요. 제 생각에는 회사 생활하시면서 뭔가 이상한 분들하고 어울리셨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머, 얘는 네 새언니가 될 사람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네 아빠가 이상한 분들하고 어울렸던 게 문제라니? 아니야, 네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색을 감추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서서히 드러낸 것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모녀의 대화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도 예비 시부께서 얼마나 남다른 분이신가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놓치지 않으며 초조하게 예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5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가만히 짚어보니까 제가 예비 신랑과 결혼하기로 했던 건 저희 둘 다 결혼하기에 적합한 때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초년생 시절을 거쳐서 나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약 2년에 걸친 연애였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몰랐던 거예요. 예비 시댁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논의를 한창 하던 시기에 예비 신랑이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영아, 내가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있잖아. 보통 분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어.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예사 인물이 아니시니까 그 점은 확실히 알아둬. 응? 오빠 그게 뭔 소리야? 뭘 어떻게 해야 예사 인물이 아니게 되는 건데? 성격이 특이하시거나 괴팍하시거나 그런 스타일이셔? 아니면 어머님께서 마음고생하셨다는 걸 보니까 혹시 좀 심하게 가부장적이신가? 정말 안타깝게도 네가 방금 말한 예시에 전부 들어맞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셔.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 그러실 뿐이지 결코 악의가 있으시다거나 나쁘신 분은 아니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할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나 겁주는 것 같잖아.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건데 설마 어머님과 여자끼리 신경전이 있으면 있었지. 아버님과 무슨 큰 문제라도 있겠어? 오빠 괜히 사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미지는 좀 유약하게 보여도 절대 어디 가서 만만하게 당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저는 당시에 예비 신랑이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하면서 봐온 예비 신랑의 성격은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면 했지 절대 괴팍한 쪽과는 근접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들은 그 부친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겪어본 예비 신랑의 성격이 대체로 유순했거든요. 그러니 그 부친께서 보통 분이 아니셔봤자 뭘 그렇게 보통이 아니시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그때 걱정 어린 기색에 예비 신랑을 달래주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였죠. 제 오산이었던 거예요. 예비 시댁하고 사는 데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사느라 바빠서 어차피 예비 시부모님하고는 자주 얼굴을 보거나 맞부딪힐 일도 전혀 없을 거야. 2년 가까이 오빠하고 사귀면서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을 뵌 적은 없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비 시댁에서 홀로 예비 시부를 맞닥뜨린 저는 은은한 충격 속을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예비 신랑이 전에 없이 어색하게 웃는 저의 인매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챘는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날 둘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었지요. 그만큼 예비 시부께서 저에게 너무 강한 인상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 충격이 웬만큼 다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어쨌든 예비 시부와 한패거리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였고요. 예비 신랑 또한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니 결론은 예비 시부 그분만 아니면 별 문제없는 집안 같았어요. 제가 예비 시부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좀 독특하시면 뭐 어떤가 싶은 그런 안일한 생각이 불쑥 피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샘솟더군요. 예비 신랑하고 열심히 상의해서 결혼 계획을 또 잡아나갔지요. 다시 며칠 뒤 제가 예비 신랑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그 예비 시댁 근처 동네까지 간 김에 예비 시누이와 연락해서 셋이 카페에서 대화 나누면서 간단히 시간을 보냈어요. 어차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법 적극적으로 예비 시누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그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누이가 도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헐, 아빠가 저 어디냐고 카톡 보냈네요? 여기에 있다고 할까요? 아님 말까요? 그냥 다른 핑계 대는 게 낫겠죠?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난데없이 용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건 용기라기보다는 도전정신 혹은 투쟁정신이었던 것 같네요. 아주 의연하게 예비 신우에게 눈빛을 보내며 턱짓을 했죠. 예비 시부께 이곳 이야기를 드려도 좋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말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옆에 예비 신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레 겁먹고 득달같이 반대할까봐 제가 몰래 그랬던 것이죠. 예비 시누이는 제 말대로 자기 부친께 답장을 했는데 정말 농담 아니고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고작 그것밖에 안 지났는데 카페로 예비 시부께서 오셨습니다. 저번에 댁에서 뵈었을 때는 그냥 아주 무난하게 차려입고 계셨다는 인상만 남아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외출복을 입으신 모습은 남다르시더라고요. 젤이 듬뿍 발린 머리는 그 머리를 지나간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듯 결이 다 살아있었고요. 노란 형광 반팔티는 목깃이 위로 치솟아 있었고 그때가 초저녁이었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어요. 바지까지는 차마 시선을 내리지도 못한 채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꾸벅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어이, 또 보네? 안 그래도 내가 해줄 이야기들이 많아서 곧 다시 봤으면 했는데. 저를요? 네, 아버님. 사실 저도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던지라 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 어이, 배짱이 꽤 두둑하구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장군이었다고 농담을 하고 싶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내 사전에 여자가 장군인 법은 없으니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지. 안타깝네. 아니, 이미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앉으세요. 아버님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음료도 여기에 많아요. 따뜻한 과일차가 여기서 인기라고 적혀있던데 그건 어떠세요? 어이, 잘 기억해도 남자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얼어 뒤져가도 얼음 띄운 아이스만 마신다. 왠지 딱 느낌이 우리 창선이 놈이 기가 빠져가지고서는 뜨뜻미지근한 걸 마셨댔나 뭐지? 아니요, 창선 오빠는 그런 걸 딱히 안 가리고 그날 끌리는 걸 고르는데요. 그치, 오빠? 제가 예비 신랑에게 넌지시 물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대답은 않고 이새로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눈치로 보건대 왠지 너무 이 상황에 창피해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괜히 예비 신랑에게 미안해져서 예비 시부의 음료를 같이 주문하러 가자고 제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같이 주문하는 곳으로 가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예비 신랑은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면서 쓴웃음만 지었어요. 음료가 금방 나올 것 같길래 그 앞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완성된 음료 가지고 둘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대판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빠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더 여기에 같이 있기가 싫어졌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얼른 어떻게든 탈출하든가 해야 저 꼴을 안 볼 텐데. 예비 시누이가 이를 박박 갈면서 가방을 챙겨 휙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제가 예비 신랑과 눈빛 교환을 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이 자기 여동생을 살피러 얼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예비 시부께서 엄청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날리셨죠. 모름지기 계집은 앙칼진 맛이 있어야 한다지만 도가 지나치면 없는 이만 못하는 법. 어이! 이런 나이 귀중한 에델바이스는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다 못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저 그런데 에델바이스라는 건 갑자기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문대 간판 달아도 별 소용이 없구먼. 나의 조언, 나의 충고, 영어로는 에델바이스. 어드바이스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에델바이스는 식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델바이스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에델바이스는 아마 독일어일 거예요. 뭐야? 어이! 여자가 아직 그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기고만장하는 버릇들이면 안 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행실을 하면 아주 큰 코 다칠 거야. 그렇게 기고만장할 체력 있으면 애부터 빨리 가져. 네? 애를 가지라고요? 저나 창선 오빠나 아직 2세 계획은 없는데요. 둘 다 그런 얘기는 아직 진지하게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하러 해? 그런 건 말로 나누는 게 아니지. 나도 우리 첫째 백선이를 결혼하기 전에 보았지.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자식을 넷이나 볼 수 있었던 거야. 일찍 낳는 건 장점밖에 없어. 그러니 어차피 애를 가질 거라면 결혼 전에 가져도 돼. 내가 허락한다. 제가 원래 평소에 두통이 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진짜 머리가 지끈거려서 혼났어요. 갑자기 웬 혼전 임신 얘기인가요? 허락하신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페로 혼자 돌아온 예비 신랑이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고서는 곧장 자리를 파해줘서 망정이었어요. 그날 저는 예비 시부께서 고차원으로 유별나시며 무리하신다는 건 외에 또 한 가지를 알았는데요. 바로 예비 신랑도 어쨌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자식이 부모에게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인가 보더라고요. 싫은 소리, 너무 직설적인 소리 이런 걸 자기 부침개 못하고 되도록 둥글게 화를 삭히며 상황을 무마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하긴 다른 가족들이 전부 너무 유별난 가장의 모습에 반기를 들어왔다면 지금까지 저렇게 유지는 못 해오셨겠지. 이것이 바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의 나쁜 예시인가? 점점 모르겠다.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 부모님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데 굳이 지금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 제가 결혼 의사를 밝힌 이후로 쭉 고무된 상태로 지내고 계신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죠. 독특한 예비 시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입니다만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저는 조금 독특한 관계의 부모님 아래에서 나고 자란 외동딸이에요.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별거도 해보셨고 이혼도 해보셨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독특하다고 칭할만 하죠. 맨 처음에 두 분이 갈등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바로 친정아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의 고향 친구분이 상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분께서는 옛날부터 속으로 저희 친정엄마를 싫어하고 계셨고 나쁜 심리로 저희 친정아빠께 일부러 접근해서 꼬드기며 여러 상황을 만드신 거였죠.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좀 억울해하셨습니다. 여보, 제발 무작정 오해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당신 친구라는 그 여자가 작정하고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야. 넘어갔던 나도 참 못난 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애초에 상황이 안 좋았다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기집애가 작정을 했든 말든 당신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은 내 체면에 흠집을 냈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야. 그 기집애가 나를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남편 하나 간수 못한다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지 그거 생각하면 불에서 미치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 기집애고 당신이고 그냥 싹 다 밧줄로 묶어다가 동해 앞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디 죽을 죄까지 돼? 그리고 당신도 여기서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설마 내 잘못이라도 있다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감히 그런 얘기는 못할 거라고 믿을게. 애초에 당신이 인간관계만 잘 처신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러길래 왜 고향 친구하고 속으로 앙금을 만들었던 거야? 나이가 들어서도 복수하고 싶은 만큼 남한테 그런 표적이 되었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안 좋게 굴었으면 복수 심리로 배우자인 나에게 접근까지 했겠어?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고? 바람은 당신이 피워놓고 이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정말 비겁하네. 당신은 남자라고 할 수도 없어.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다 끝내. 친정엄마께서 비명에 가까운 악다구니를 쓰셨을 때 친정아빠께서는 아무 말 없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셨는지 친정엄마께서는 그제야 상대방의 시선을 따라가 당신의 뒤편에 내내 서 있던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놀라셨는지 바로 입을 틀어막고 몸을 떠셨지요. 어린 딸이 부부싸움의 현장을 다 보고 있었을 뿐더러 바람났던 일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에 두 분을 몹시 당황하셨고 자책하셨습니다. 왜 부주의하게 안방도 아니고 거실에서 그 늦은 밤에 언쟁을 벌이셨던 것인지, 그래서 왜 어린 저에게 그 광경을 쉽게 들키신 것인지 그런 걸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린 나이에도 이혼이라는 게 뭔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지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죠. 저는 제가 착한 아이가 되면 두 분이 저를 봐서라도 계속 함께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상 같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숙제를 꼬박꼬박하고 준비물을 잘 챙기고 저는 그걸 순전히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만큼 친정 부모님께서 헤어지시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저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국 별거를 택하셨습니다. 아직 애가 너무 어리니까 당신이 나는 이미 치가 떨리게 싫고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지만 애 생각해서 이혼만은 미루는 거야. 어찌 되었든 당신이 애 아빠이긴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애 아빠야. 만약에 당신하고 이혼해서 남남이 되더라도 내가 애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 지금 그 말에 저희가 뭐야? 이혼하고 싶은 쪽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시위하는 거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다 챙겼으면 얼른 나가버려. 친정엄마께서 화가 나서 주먹까지 불끈 쥐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아빠께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는 걸 붙잡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좌절은 바로 그때였네요. 부모님의 불화를 봉합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이 부모님께 큰 의미가 있는 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어린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양쪽 다 온전히 계시지 않는 경우라면 그걸 밝히는 걸 무척 부끄러워하죠. 없는 엄마나 아빠를 지어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 앞에서 태연하게 아빠가 마치 집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꾸몄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친정엄마께 딱 걸렸었죠. 신하영, 너 아까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했던 말 뭐야? 왜 아빠하고 주말에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아빠도 없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적도 없잖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아이로 키웠어? 그치만 아빠가 없는 거 알면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신하영이잖아. 아빠가 신신이고 아빠 따라서 신하영이잖아. 같이 안 살아도 나는 아빠 딸이잖아. 엄마하고 싸우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이 집에 계속 살았을 거야. 너 이게 어디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버릇없이 소리를 질러? 너도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아빠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빠는 우리 아빠야. 엄마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아빠는 우리 아빠 맞지. 우리 하영이 아빠가 맞지. 우리 하영이 언제 이렇게 말대꾸도 맹랑하게 갈 만큼 커버렸담? 참나, 아주 못된 벌을 들었다고 아빠한테 다 일러줘야겠네. 친정엄마의 자조적인 혼잣말에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어요. 그건 친정아빠하고 연락하시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순수하게 기뻤습니다. 두 분이 다시 함께 사시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곧 어린 나이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말대꾸 그 작은 계기로 친정엄마께서는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셨고 어찌되었건 친정아빠는 당신의 남편이자 저의 친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영양제 이런 것들을 사들고 친정아빠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 원룸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쥐고 계셨죠. 초인종을 누른 건 그럴 수 있는 손이 남아있던 저였어요.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나온 친정아빠를 기대했죠. 그런데 문을 열고 저희 모녀를 맞이했던 건 친정아빠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인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친정아빠와 바람이 났었던 친정엄마의 고향 친구분이셨으니까요. 무심코 현관문을 여셨던 그분이 놀라 굳어버리셨고 친정엄마께서는 장바구니와 저의 손을 동시에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머리채를 잡아채신 뒤 엄청난 난투극을 벌이셨죠. 그분도 반격을 하셨지만 친정엄마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셨습니다. 놀란 저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근처에 외출하셨던 친정아빠께서 돌아오셨을 때는 친정엄마께서 상황을 끝내신 뒤였어요. 그분께서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쌍코피까지 터시진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 엄청난 광경에 친정아빠께서는 경악을 하셨고 친정엄마께서는 마지막 통보를 남기신 채 저희 손을 잡아 끌고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공동재산은 전부 다 내 몫이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고 하영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이의 없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제가 슬쩍 돌아봤을 때는 친정아빠께서 고개를 푹 떨구신 채였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구급차 한 대가 가까워지고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크게 다치신 그분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친정엄마께서 그분에게 감정적인 보복을 하셔놓고도 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셨다는 걸 말이죠. 어른의 세계란 무척이나 복잡 미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제가 다시 친정 아빠를 뵐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저희 가족은 영원히 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이혼, 그 이후로 정확히 1년 외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때가 불과 큰이모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으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외할아버지와 무척 사이가 좋았던 친정엄마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셨죠. 엎침 대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께서는 갑상선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셨어요. 우울해하시는 친정엄마를 보며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있었고요. 제가 100점을 받은 시험지를 보여도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고 편지를 써드려도 어깨 마사지를 해드려도 잠깐 좋아하시는 게 다였어요. 그랬던 분을 움직이신 게 바로 친정아빠이셨습니다. 장인 어른 소식 들은 이후로 내내 당신 걱정을 했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내 예상대로네. 기운 차리라고 억지로 그러지 않을 테니 밥이나 제때 잘 챙겨 먹어. 불쑥 찾아와서 웬 참견이야? 누가 당신 보고 와달라고 그랬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 면상을 잘도 나에게 들이밀어? 그래, 욕하고 화내고 실컷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내가 사온 밥은 먹고 해. 이거 비싼 거니까 행여나 버릴 생각은 하지 마. 음식 가지고 그러면 천벌받아. 얼씨구, 천벌받을 짓 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 친정엄마께서 그러시는 동안 저는 이미 수저를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아빠께서 제 것도 같이 사오셨거든요. 제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친정엄마께서도 못 이긴 척 젓가락을 집어드셨죠.
저는 사실 그때 배가 안 고팠는데 두 분을 위해서 먹었던 거였어요. 저는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두 분의 유일한 영역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른들끼리 서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밥을 먹는 모녀를 쳐다보던 친정아빠께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건 정말로 본인이 천벌받는 짓을 했다고 보는가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듣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날의 전말이자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아빠께서 계시던 그 집에 그분이 그날 오셨던 건 각서를 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분께 다시는 우리 부부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친정아빠께서는 받으려 하셨고 그분께서는 다른 남자 문제로 친정아빠께 도움을 받고자 하셨다네요. 그래서 잠깐 오신 것이었고 집에 물이 없어서 친정아빠께서 잠시 편의점에 가신 그 찰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희 모녀가 당도했던 거였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요. 그때 일의 증거로 친정아빠께서는 해당 내용의 각서도 가지고 계셨고 심지어는 음성 녹음 파일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시간대가 저희 모녀가 그곳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변명을 만드시려고 나중에 꾸며내신 것이 아니란 거였죠. 그때는 해명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싶었어.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지.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너무 많이 때려놨던 탓에 이혼이라는 파국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여자가 무조건 당신을 고소하고 가만 안 둘 기세였거든. 지금 와서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받아주기나 할 것 같아? 꿈 깨! 친정엄마께서는 무척 단호하셨으나 표정을 보니까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게 보였어요. 친정아빠께서는 만약 다시 부부 사이로 돌아간다면 남은 일생 동안 친정엄마만을 위해 충성하고 제 뒷바라지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도 시큰둥하게 반응하셨던 친정엄마이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점점 예전의 부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다시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딸을 건드는 놈이 있거든. 나는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리고 친정아빠께서는 저런 말씀을 심심하면 입에 담는 분이 되셨죠. 저는 저 소리를 하도 들어서 시간이 지나자 별 감흥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비신랑하고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부터는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영아,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 창선인지 총선이지 않은 비실이 청년보다 우리 하영이가 100배 1000배 더 아까운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야겠니? 아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어린 나이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서 일찍 시집간 얘는 첫째가 벌써 초등학생인데요? 창선 오빠가 비록 저보다 학벌은 부족해도 직장 탄탄하고 자기 개발에 관심 많아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저는 저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고 봐요. 우리 딸이 아빠 앞에서 다른 남자를 두둔하는 걸 보니까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 집안 사람들은 좀 어때? 몇 번 만나봤다면서? 어쨌다 저쨌다 하는 감상편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네. 양친께서는 어떤 분들이시니?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머님은 수수하시고 그냥 되게 평범하시고 그런데 아버님이 살짝 쾌활하시죠. 네, 아주 그냥 유쾌하세요. 독특한 언행을 가끔 선보이시기는 하는데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 나는 우리 하영이가 괜찮다고 하면 최대한 다 맞춰서 생각할 수 있지. 설마 사돈 되시는 분께서 상식 밖으로 행동하시거나 아주 무례하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세월이 흘러 아내와 딸에게 잘하며 가정적인 분으로 살아가시는 친정아빠의 모습 참 보기 좋았으나 예비시부의 막장스러운 면모를 맛보았던 저로서는 안 좋은 충돌이 일어날까봐 살짝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일정 때문에 어쩌다 보니 굉장히 급하게 빨리 잡힌 상견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동인 관계로 상대 측도 예비신랑만 오고 형제들은 안 왔어요. 조촐하고 단란한 자리였죠. 그날 저는 백화점에서 사뒀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친정아빠께서는 네이비색 계열의 정장, 친정엄마께서는 가장 점잖은 까만색 투피스를 입으셨습니다. 까만색 투피스라 함은 쉽게 상상이 되시지요? 가장 흔한 치마 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 폼이 넉넉하지는 않고 몸에 좀 붙는 스타일의 옷이었어요. 그 옷은 당시에 그렇게 입는 게 유행이었고 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부께서 저희 친정엄마와 처음 인사를 나누실 때 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야, 패션이 아트인지 옷걸이가 아트인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아트는 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라면 무조건 지적을 해대는 우리 총명한 예비 며느리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네요. 그 말씀을 곱씹어 봤다가 제가 얼굴이 좀 화끈거렸네요. 친정 부모님께서 의문 가득한 얼굴로 동시에 저를 힐끗하셨거든요. 반면에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은 그저 초연한 기색이었습니다. 예비 시부의 각종 언행에 이골이 날 대로 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상견례는 나름 별다른 건수 없이 잘 흘러갔어요. 아니, 그렇게 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지점부터 살짝 삐거덕거렸죠. 신혼집 이야기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예비 시부께서는 자꾸만 제가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에 귀속되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황당한 발언을 이어나가셨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므로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친정과 되도록 차츰 멀어져야 한다는 그 대목에서 제가 또 밀려온 두통에 머리를 짚었습니다. 저희 그런 모습에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이 탔는지 자꾸 물을 마시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혹스러운 표정들을 하신 채 적당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어요. 저 두 분이 그래도 어쩐 일로 조용히 참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혹시 예비 시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네요. 아무 반박도 안 하실 분들이 아닌데 계속 가만히 계셨으니까요. 어쩌면 이 자리만큼은 그저 무사히 모면하고자 하시는 두 분의 속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제가 어느덧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잠시 어깨를 똑바로 펴시면서 뻐근하신지 목 스트레칭을 한번 하셨는데요. 식사하시다 말고 그 모습을 빤히 보시던 예비 시부께서 이런 말씀을 대뜸 하셨어요. 사부인? 아까 들어오실 때도 느꼈지만 몸매가 아주 쭉쭉 빵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에이, 잘못 듣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것에 오픈마인드, 즉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사부인 그 몸매 가지고 젊으셨을 적에는 꽤 노셨죠? 혈기왕성한 청춘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으로 개념을 상실한 예비 시부의 발언이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의 작은 룸을 휩쓸고 간 직후였습니다. 그 경박한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친정 아빠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테이블이 조금 흔들렸는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정 아빠께서는 테이블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돌발 행동에 제가 깜짝 놀랐고 모두가 경악했어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엎어진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친정 아빠께서 외치셨습니다.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싹 다 엎어! 이딴 무식한 집안에 우리 딸 하영이 절대 시집 못 보내. 출가 외에는 무슨... 당신 내 손에 오늘 그 가출한 정신머리가 끝장날 줄 알아. 감히 내 마누라에게 그딴 망발을 짓거려? 아니 이보쇼. 이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람? 어라? 사람 멱살은 왜 잡아? 이거 안 놔? 야 청산아, 너 뭐하냐? 얼른 나 안 도와주고. 여보, 당장 경찰 불러. 빨리 신고해. 친정아빠께서는 믿을 수 없게도 예비 시부의 멱살을 잡아쥐고서는 그대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복날에 끌려가는 개처럼 보였네요. 예비 시모께서는 놀란 가슴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서 신고를 하려고 드셨지만 그걸 막은 손길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엄마이셨습니다. 저희 남편 비록 저렇게 나가기는 했어도 사람 해하고 그럴 위안은 못 돼요. 그러니 신고는 그만두세요. 아니 그래도 그 양반이 답지 않게 안색이 파리해져서 끌려나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창선아, 너 얼른 네 아버지한테 안 가보고 뭐해? 제가 이 상황에서라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바깥분께서 보이신 언행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랜 세월 같이 사셔서 기행에도 둔감해지신 건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죠. 저는요, 지금 저희 딸의 엄마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돈 어른께 여자 대 여자로서 측은지심이 들어서 이러는 겁니다. 측은지심이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그 양반이 막무가내인 거,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걸, 그걸 감내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여겨왔어요. 그 조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두 내외분의 표정이며 분위기를 보고 딱 알았어요. 사돈 어른께서 관성적으로 참고 살아오셨다는 것을요. 같은 기혼 여자니까, 자식 있는 엄마니까 저는 그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계속 이렇게 사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먼저 드리고 싶은 제 심정, 부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친정엄마께서는 제 손을 잡아 끄셨고 저는 군말 없이 따랐어요. 지금은 스스로의 무력감에 망연자실한 예비신랑을 살피는 것보다 친정엄마의 뜻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여겼거든요. 주차장에 가서 잠시 기다리니까 친정아빠께서 오셨습니다. 그 인간 으슥한 비상구로 끌고 가자마자 나한테 무릎부터 꿇고 용서를 빌더라. 그냥 허세와 객기를 부려본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면서 두려움에 질려서 필사적으로 비는 걸 보고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어. 하영아, 이 결혼은 아니야. 알았지? 저 창선 오빠만큼 저에게 맞는 신랑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뜻을 거스를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분은 결혼의 달인이시잖아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죠. 저는 씁쓸하게 웃고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둔 채로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예비 시부께서 선보이셨던 저급함, 제가 경험한 그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두 분 다 기함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다며 재차 그 점을 강조하셨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켰어요. 예비 신랑이 연락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미안하다며 기회를 달라는 카톡도 많이 와 있었죠. 저는 예비 신랑과 둘이 만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아버님께 아무런 저항이나 반발을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간 그런 점 때문에 속으로 많이 생각했었어.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오빠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 나에게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고 아버님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민망하다. 그런데 하영아, 그럼 정말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리면 너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나는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 나 때문에 그럼 가족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오빠, 그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 어머님께서 그날 해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엄마도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 아버지하고 거의 전쟁 난 것처럼 싸우고 계시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 엄마도 우리 형제들도 모두 아버지에게 순응하고 적당히 무시하는 게 무조건 해결법이라고 여겨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 아무래도 두 분이 갈라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유별나게 오만하신 예비 시부께서 이혼을 당하시는 그림이 안 그려졌거든요. 과연 실현이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로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엄청난 실행의 비밀에는 바로 예비 신랑을 포함한 자식들이 전부 모친의 편을 들면서 부친을 저버린 게 있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팽 당하신 그분께서는 자존심 때문에 이혼 도장을 확 찍어버리셨죠.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후회가 되셨는지 눈물로 재결합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하셨고 성질이 뻗치셨는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셔서 재판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예비신랑과 헤어졌었죠. 그랬다가 무려 1년이 지난 끝에 서로를 아직 잊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 부모님을 당신의 인생 조언사들로 삼으셔서는 무척 잘 지내신답니다.